자, 계속 이어서 또 해볼게요. 자, 62페이지 화면 봐도 되고. 자, 수행 순서, 그죠? 각 부문에서 수립한 예산 편성안을 조합을 한다. 각 팀에서 예산 편성안이 이제 날라오겠죠. 그럼 기획팀에서 이걸 취합을 한다. 1번에 조정이 완료된 수립 예산을 각 사업부, 각 부서로부터 받는다. 한 번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임원한테 보고 들어갔더니 손익 안 좋다라고 반려돼가지고 각 팀별로 전화해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서 낮춰가지고 다시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2번에 각 사업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수립 예산안을 예산 부문별로 취합을 한다. 그죠? 부문별로 또 취합을 하고. 3번에 부문별로 취합한 예산의 세부 계정 항목들을 검토해서 동일한 계정 항목별로 합산을 한다. 각 팀마다, 그죠? 동일한 예산 계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류대다. 그러면 총무팀에서도 유류대를 쓸 거고, 장비정비팀에서도 유류대를 쓸 거고, 그죠? 각 팀에서 올려온 유류대 계정 항목별로 또 집계를 한다. 2번에 예산 재무제표를 그걸 토대로 작성을 한다. 1번에 예산 손익계산서 작성한다. 괄호 1번 수익 판매 예산, 그죠? 판매 예산 통해 가지고 매출액을, 그죠? 뽑아내고 예산 매출액을. 괄호 2번에 매출원가 예산 통해 가지고 총 매출원가액 뽑아내고. 3번에 매출 총이익 뽑아내고. 4번에 매출 총이익률도 한번 뽑아내보고, 그죠? 괄호 5번에 비제조원가 예산 합계액, 비제조원가 예산 합계액이라는 얘기는 뭐 판관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판매관리비 항목에 작성을 한다. 괄호 6번에 판관비 차감하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 괄호 7번에 영업의 수익, 괄호 8번에 영업의 비용, 이런 예산도 다 작성을 한다. 괄호 9번에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이제 법인세 세율, 내년도에 만약에 법인세 세율이 바뀐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뽑아낸다. 현행 법인세는 10, 20, 22, 25% 구간은 이렇게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 항목을 뽑아내고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예산 자료로 세팅이 된다. 그럼 손익계산서 그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다음. 자, 다음 페이지에 전사적인 예산 손익계산서 양식 돼 있죠. 그죠? 전사적인 예산 손익계산서 양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회계원리 시간이나 중급 회계 시간에 봐왔던 그런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수업을 들었을 건데 그때 관리회계에서 얘기하는 그 손익계산서랑은 조금 달라요. 변당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 외부로 공시하는 자료랑은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이 손익계산서 양식은 기업 외부로 공시할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팅이 돼 있다. 그죠? 그 항목들로. 그래서 왼쪽에서 쭉 이래 보면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래 가지고 쭉 인건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까지 있고, 오른쪽으로는 연간 전체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매월별로 따졌을 때는 얼마냐, 그리고 분기별로 따졌을 때는 얼마냐, 반기별로 따졌을 때는 얼마냐, 이것도 따로 집계를 하면 한 표에서 관리가 되니까 요긴하겠죠. 자, 더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자, 그럼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지. 제조원가가 얼마가 드는지. 괄호 1번에 재료비 항목, 그죠? 괄호 2번에 노무비, 괄호 3번에 제조경비. 원가 관리기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재료비 중에 직접 재료 있고 간접 재료비 있고, 노무비 중에 직접 노무비 있고 간접 노무비 있고, 제조경비는 일반적으로 다 제조간접비로 흘러 들어가죠. 그와 동시에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도 제조경비 차변에 집계가 돼서 제조간접비 배부를 하게 되죠. 그게 실제 금액으로 배부를 하면 실제 원가 계산, 예정치로 넣으면 정상원가 계산, 표준치로 넣으면 표준원가 계산, 그런 거 다 공부했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괄호 4번에 요걸 가지고 총 제조원가를 작성을 하고, 괄호 5번에 단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의 제공품 금액이 있으면, 그죠? 기초 제공품, 그죠? 그리고 괄호 6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기말 제공품. 그리고 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뽑아지겠죠.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되죠. 보세요. 원가 관리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직접 재료비, 이렇게 할까? 재료비 할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게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흘러 들어오죠. 그죠?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데? 직접 재료비 바로 추적 가능하니까 들어오고, 직접 노무비 바로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간접 재료비는 제조경비로 들어오고, 간접 노무비도 제조경비로 들어오고, 이렇게 집계된 이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오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이렉트 머티리얼, 다이렉트 레이버,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그죠?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그죠? 그럼 여기 기초 제공품이 있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고. 그럼 제공품 계정 대변에는 뭐가 옵니까? 완성된 게 오죠. 완성된 거. 색깔도 달리 해볼게요. 완성된 거. 이 완성된 게 뭔데? 완성된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성하게 되죠. 그죠? 요거 뽑아낸다 그 얘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됐죠? 그렇게 작성하면 된다더라. 또 넘어갑니다. 65페이지. 이거는 보여줄까? 자, 65페이지. 제조원가 명세서 예산치를 가지고 뽑아봤다. 재료비가 얼마 되고, 노무비가 얼마 되고, 제조경비가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단기 총 제조비용이 나온다. 단기 총 제조비용. 그죠? 단기 총 제조비용. 그 밑에 기초 제공품 재고가 있고, 기초 제공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를 빼면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 됐죠? 이것도 오른쪽으로는 연간 전체, 그리고 매월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한눈에 파악이 요긴하다. 자, 66페이지. 이제 뭐 하는데? 재무상태표 예정치를 또 뽑아봐야죠. 예산치를. 자, 괄호를 본 유동자산. 가에 보면 현금 예산, 그죠? 기말 현금액을 예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현금 등가물 항목에 작성한다. 요즘에는 현금 등가물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튼 현금에다가 현금 계정 과목에다가 표기를 한다. 나의 수익 판매 예산과 매출 채권 회수 예산을 참조해서 매출액 중 회수되지 않은 예산 금액을 예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매출 채권 항목에 작성을 한다. 내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될 건지 예상을 하겠죠. 근데 매출액만큼 다 현금 매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다 외상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연내에 그 외상 매출 채권이 대부분 다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100% 다 회수되기는 힘들다고. 그러면 연말에 회수되지 못할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산 재무상태표에다가 작성을 해서 달아야 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겠어요? 매출 채권 회수율, 회수 기간 이런 걸 가지고 뽑아내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회수 기간과 회수율을 가지고 뽑아내봐야 추정치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치를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 자, 다에 생산 예산의 기말 제품 재고량에 생산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예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제품 재고 항목에 작성을 한다. 그죠? 생산 예상, 제품을 이제 찍어낸다고. 내년도에 몇 개나 찍어낼 건데, 찍어내고 나면 다 팔리는 건 아니지. 그러면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거 있겠죠? 그걸 재고자산 항목에다가 달아놓는다. 라에 재료비 예산의 기말 재료 재고비. 그죠? 원재료 사온 거, 그것도 모두 다 투입되지는 않겠죠? 기말에 원재료 남아있는 거, 그거는 원재료 항목에다가 달아놓는다. 마에 예산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그리고 판매 예산의 매출로 기업으로 유입된 현금을 사용을 해서 유동자산의 세부 계정 항목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다. 바에 유동자산 세부 계정 항목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있었으면 단기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해당 계정 항목 금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만큼 합산해서 예산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해당 세부 계정 항목에 작성을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마다 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계정 과목들은 다 다를 거라고. 그죠? 회사의 특성에 맞는 유동자산이 별도로 또 존재한다면 그걸 또 장부에다가 달아놓는다. 자, 괄호 이번에 비유동자산, 그죠? 가지고 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제조경비 예산, 판매관리비 예산, 감가상각비를 확인한다 하더라. 그죠? 확인된 감가상각비만큼 유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을, 그죠? 항목에 작성을 한다. 두 가지로 다 작성을 해도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가지고 순액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그죠? 취득원가를 표기하고 유무형자산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기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서 차액 순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고,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순액만 표기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느냐? 그런 지침은 없어요. 그런 지침은 없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너 그거 편한 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한다 하더라. 자, 그리고 라에 보시면 뭐 예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판매 예산의 매출로 기업으로 유입된 현금을 사용해서 비유동자산의 세분 계정 항목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밑에 또 표기한다. 자, 이런 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당기순이익 남은 거 있고, 회사가 매출이 발생시켜가지고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비유동자산에 새로운 걸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유무형자산을 그죠? 자, 별도로 또 취득하는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기장치를 추가로 취득을 한다. 앞에서 우리 구매 예산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구매팀에서 내년도에 기기장치를 몇 대를 더 취득할 건지, 그죠? 혹은 처분할 게 있는지, 혹은 특허권이라든지 시정신앙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무형자산을 또 취득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취득하는 게 있으면 몇 월에 취득하는지를 살펴보고 현금이 지출되는 그 시점에 장부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또 구분 기재를 한다. 자, 가로 3번에 유동부채 세부 항목별 예산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다더라. 이제는 또 부채다 그 얘기예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했으니까 이제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봐야 되겠죠. 재료비 예산의 구매 예산에서 재료를 매입했는데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예산 금액은 예산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매입 채무 항목에 작성한다. 원재료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다 그 얘기예요. 그 유동부채 얼마를 잡아놔야 되느냐. 나의 현금 예산의 차입이 1년 이내에 단기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의 차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예산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항목에 작성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할 것 같으면 유동부채, 그 이상이 걸릴 것 같으면 비유동부채잖아. 그걸 구분해서 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왜 구분하는데, 우리가 최초에 빌려올 때 3년으로 빌려왔다고. 그럼 비유동부채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2년 반이 흘러서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 볼 때 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1년 내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유동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죠. 이걸 유동성 대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가는 거. 그죠? 그러면 애초부터 단기 차입금이었는지 처음에는 장기였는데 상환기간이 임박해서 단기로 바뀐 거지. 구분이 모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렇게 표현하죠. 최초에는 장기였는데 이제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 봤을 때 유동성 대체를 시킨 그런 금액들. 그렇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괄호 4번에 비유동부채, 괄호 가에 현금 예산의 차입이 1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비유동이다. 자, 나의 노비 예산과 판관비 예산 인건비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산금액, 노비 예산과 판매관리비 예산의 인건비 중이라는 얘기는, 그죠? 본사의 사무직 직원들 인건비는 판관비죠. 공사 현장의 직원들 인건비는 제조 경비를 구성하게 되죠. 그죠? 그럼 나중에 팔려나가면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도 직원이 있고 본사에도 직원이 있죠. 이 직원들이 근속을 함에 따라 퇴직금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장기성이다. 그래서 비유동부채로 계산을 한다. 괄호 5번에 자본의 예산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돼 있죠. 그죠? 예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합산. 그죠?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 쌓인 거에 내년도 장사해가지고 손익이 얼마가 나올 건데, 그것도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합쳐가지고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작성을 한다. 됐죠? 자, 나의 그 증가분만큼 자본총계에 합산한 금액을 자본의 자본총계에 작성을 한다더라. 수행 팁이 돼 있죠. 뭐.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교수 학습 방법. 교수 방법은 제가 볼 거니까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보면 돼. 그죠?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용어를 숙지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미리 학습한다. 이미 다 했죠. 그죠? 밑에 실습으로 실시해본다. 반복적인 실습 해보세요. 네. 학습 3회 평가돼 있죠.
평가는 여러분들 말고 제가 할 거니까 볼 필요 없고 넘어가고. 관찰도 제가 할 거고. 피드백은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학습 4 예상 계획 대비 실적 분석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챕터를 조금 달리 하니까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시죠.